KEFX는 코리안 파이터 익스페리멘털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실험기체라. 약간 의미가 애매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하는 전투기를 뜻합니다. 아직까지 한국형 독자 개발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T-52, 국내에서 개발한 초음속 비행기 중 최초입니다. 하지만 훈련기로 쓰거나 FA-50과 같이 경공격기로 개량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전투기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로 전투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 및 임무에 따라 전투기 역할도 가능합니다. FA는 파이터 앤드 어택 에어크래프트를 뜻합니다. 경공격기의 경은 가벼울 경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무장을 탑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군 전투기는 제공호 또는 KF-16과 같이 면허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도입한 F-4, F-15, F-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 생산했다는 것은 미국산 전투기의 설계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획득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KEFX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미사일 같은 무장은 초기에 수입해서 장착하는 거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전투기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투기가 하이테크 집합체로서 생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판매국에서 보안을 이유로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비 또한 마음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KEFX는 다 만들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19년도에 국내 에어쇼로 불리는 ADLX에서 실제 크기의 모업, 즉 모형을 전시했으며 아래와 같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시제기 출고, 2023년에 시험비행 시작, 2026년에 양산 1호기 출고, 2030년대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직 끝나지는 않았군요. 네, KEFX 프로젝트가 2000년대 초반에 공개되면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10여 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총 30년 가까이 걸리는 건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임을 실감합니다. 진행 중에 우여곡절한 일도 많았지만 정해진 목표 일정을 지켜나가고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잘 될까요? 최종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KEFX의 X가 익스페리멘털을 뜻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이며 아직 남아있는 테스트 중에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직접 가서 목업을 보니 KEFX가 보다 더 잘 실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2020년도에는 벌크헤드와 제작 현장을 관련 기사 및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점차적으로 시제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격의 한국공군 FX 사업을 들여보다. 일부 기사 초반을 꼼꼼히 읽으신 독자분들이시라면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IMF로 모든 사업이 엎어지기 전 1993년 당시 FX 사업에서 도입하기로 약속한 수량은 총 120대였다. 공군을 달래기 위해 우선 급한 대로 40대를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차차 도입하기로 한 국방부의 약속을 공군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약속을 해버린 국방부는 이를 거부할 만한 명분도 없었고 어차피 도입하기로 한 건 욕먹으면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치워버리자는 심정에 F-15K의 2차 도입이 끝난 직후인 2012년에 바로 3차 FX 사업에 착수한다. 3차 FX 사업을 통한 60대의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군수 업체들에게 좋은 떡밥을 제공해줬고 다시 한번 수많은 업체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상당히 재밌는
건 1차 때 국방부에 제대로 물먹고 다시는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소사의 라팔을 제외하고는 1차 때와 3차 때의 군수업체들이 모두 같다는 점이었다. 록히드 마틴은 F-22 대신 F-35를 들고 왔고 보잉은 F-15K 대신 F-15SE를 이지는 저번과 똑같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호이는 수-35 대신 팩파를 들고 참가하게 되어 1차 FX에 참가했던 다소를 제외한 군수업체들이 10년 만에 한국에서 또 다시 지옥의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것이다. 전투기 사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차 FX는 그 양상까지 1차와 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우선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팩파가 사업 참가를 스스로 포기했고 그 다음엔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해 신뢰를 잃은 유로파이터가 사업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이는 뒤에 이어질 이야기로 결국 다시 3파전으로 이어져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우선 록히드 마틴사의 F-35는 현재 군수시장에 유일하게 풀린 가장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5세대 전투기이다.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과 최신 전자장비, 강력한 기동성과 스텔스성은 이 기체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다만 단발 엔진이 가지는 한계와 개발 지연에 따른 단가 상승, 전투 통합 시스템 장착 지연 등 한국 공군이 요구한 2018년까지 개발 완료 기체를 인도할 수 있는지 같은 불확실성은 상당한 단점으로 꼽힌다. 전번에도 참여했던 보잉사는 또 한 번 F-15의 우려먹 기형인 F-15SE를 제안한다. 통칭 사일런트 이글이라 불리는 이 기체는 한국이 이미 동기체인 F-15K를 도입한 만큼 유지 보수가 쉽고 싸며 기존에 있는 전투기를 세미스텔스로 개조하는 만큼 도입 단가도 낮고 강력한 폭장 능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과연 세미스텔스로 개조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RCS 면적을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고 더욱이 이 기체는 개발조차 되지 않은 이렇게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즈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차 때 제안했던 트렌치-1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트렌치-3A형을 제안했으며 높은 무장 능력과 기동성, 강력한 레이더는 이 전투기의 강점이다. 헌화랍할 때도 제기됐던 미제 무기와의 호환성 문제, 유로화 강세로 인한 높은 가격과 다른 전투기의 2에서 3배에 달하는 시간당 유지비는 이 전투기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면밀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기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결함 혹은 단점이 심각한 기체들밖에 없다. 장단점을 꼽을 때는 어떤 전투기가 타 전투기에 대해 가지는 우위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 전투기들은 단점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결함투성이 기체들이다. 거기다가 비싸기까지 하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하겠지만 군수업체들은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팔기 위해 한국군을 유혹할 떡밥들을 던지기 시작한다. 유로파이터는 KF-X에 대한 2조 원 투자와 각종 기술 이전, 도입 기체 대다수를 한국에서 조립 생산하겠다고 밝히자 록히드 마틴은 이에 질세라 카이와 록히드 마틴사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떡밥 푸는 건 둘째라면 서러워할 보잉은 항공전자장비센터를 한국에 짓겠다고 제안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이 과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시간과 예산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근데 정작 문제는 군수업체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 터지게 되었다. 2013년 3차 FX를 위한 예산안이 8조 3천억 원으로 삭감되었고 이는 위에 전투기들을 한국 공군이 원하는 사양으로 60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10조 원을 훨씬 밑도는 금액이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세계사를 상대로 55차례나 가격 입찰을 해야 했고 결국 가격을 맞추는데
성공한 보잉사의 F-15SE와 이즈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2조 원이나 절감하기 위해 각종 장비 사양들을 빼버리거나 다운그레이드 시켰던 것이었다. 여기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계약서 임의 변경으로 탈락하게 돼버린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바꾼 내역은 도입 물량 60대 중 복잡기 15대 납품을 6대로 이미 축소 성능 개량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 임의 변경. 기술 협상을 통해 기존 장비와의 체계 통합을 위한 연구 개발비를 총 사업비에서 이미 제외 등으로 향후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했을 때 보수 유지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하고 결국 3차 FX 사업에서 광탈하게 된다. 결국 남은 것은 F-15SE로 말은 스텔스기로의 개조이나 사실 예산 절감으로 그것마저 취소되고 F-15K와의 다른 점이란 내부 무장창과 신형 AESA 레이더 장착 정도로 사실 개량형이나 다름없었다. 공군에서 큰 발발이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 장성들 또한 5세대 스텔스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일어서게 된다. 물론 이미 선정 직전까지 온 데다 F-35는 FMS 방식으로 구매할 시고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어서 안 그래도 삭감되기까지 한 한정된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F-15SE의 도입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사업을 정지합니다. 어라, 정지가 안 되잖아? 결국 판이 엎어졌다. 말 그대로 기체 도입 직전까지 간 3차 FX 사업이 그냥 증발해버렸다. 당연히 합격한 줄 알았던 보잉사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나 다름없었고 상당히 열이 받았는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 놓기도 했다. 물론 떨어진 줄 알았던 록히드 마틴과 이즈는 반색을 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결국 국방부는 재입찰에 대해 4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총사업비의 증액. 2. 도입 수량의 축소. 3. 단일 기종의 단계별 분할 도입. 4. 복수 기종의 혼합 도입. 으로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3, 4번 항목으로 한 번 깎은 예산을 다시 증액시켜줄 리 만무하며 도입 수량의 축소는 공군 쪽에서 치를 떨며 거절할 사안이다. 결국 남은 것은 3, 4번으로 사실상 5세대 스텔스기인 F-35 구입을 위해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들러리 세운 한국으로서는 비용 대비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한때 4번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차 FX 때와는 다르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며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10년 사이에 변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10년 전만 해도 유럽 국가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미 각국에서 도입 확정이 나 있었고 당연히 대외 판매에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유럽위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사실은 엄청난 결함기인 동시에 유지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타이푼 트렌치-1의 개량형인 트렌치-3A 버전을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사태가 급변하게 된 것이었다. 당연히 자금을 출자한 유럽 국가들조차 거부하는 이런 결함기를 한국 정부가 도입할 리 만무했고 F-15SE도 F-15K의 개량형이나 다름없게 되자 4번안을 폐기한다.